공매도의 제왕 로버트 윌슨. 월스트리트를 뒤흔든 남자의 이야기. 어둠 속에서 빛나는 것은 언제나 두려움을 이긴 자들이었습니다. 월스트리트. 그곳은 꿈을 먹고 자라는 괴물이 사는 정글입니다. 수많은 천재들이 이곳에서 부를 쌓았고 더 많은 천재들이 이곳에서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모두가 사라고 외칠 때 혼자 팔겠다고 말한 남자. 시장이 미쳐 날뛸 때 냉정하게 그 광기의 끝을 예언한 남자. 그는 공매도라는 칼날 위에서 춤을 추며 8억 달러라는 전설을 써내려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그는 그 모든 돈을 세상에 돌려주었습니다. 이것은 로버트 윌슨의 이야기입니다. 1장 디트로이트의 소년. 1926년 미국 미시간주 디트로이트. 자동차 산업의 심장부였던 이 도시에서 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로버트 윌슨. 그 누구도 이 평범한 가정의 아들이 훗날 월스트리트의 역사를 다시 쓰게 될 것이라고는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1920년대의 미국은 광란의 시대였습니다. 주식시장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았고 거리마다 재즈 음악이 흘러나왔으며 사람들은 내일이 없는 것처럼 돈을 썼습니다. 하지만 어린 윌슨이 3살이 되던 1929년 그 모든 꿈은 산산조각 났습니다. 대공황. 검은 목요일의 충격파는 디트로이트까지 밀려왔습니다. 공장들이 문을 닫았고 아버지들은 일자리를 잃었으며 가족들은 하루하루를 버티기 위해 싸워야 했습니다. 어린 윌슨은 창문 너머로 그 풍경을 지켜보았습니다. 줄지어 선 실업자들, 텅 빈 공장들, 그리고 희망을 잃은 어른들의 눈빛을. 왜 이런 일이 일어난 거야? 아이의 질문에 어른들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 역시 이해하지 못했으니까요. 하지만 이 경험은 어린 윌슨의 마음속에 깊은 흔적을 남겼습니다. 시장은 미칠 수 있다. 군중은 틀릴 수 있다. 그리고 모두가 올라간다고 외칠 때 반드시 누군가는 언젠가는 떨어진다고 말해야 한다는 것을. 윌슨은 조용한 아이였습니다. 운동장에서 뛰어노는 것보다 숫자와 씨름하는 것을 좋아했고 친구들과 어울리는 것보다 책 속에 파묻히는 것을 선호했습니다. 그는 어릴 때부터 패턴을 읽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숫자들 사이의 관계, 사건들 사이의 연결고리, 그리고 사람들의 행동 뒤에 숨은 동기들을. 고등학교를 졸업한 윌슨은 대학에 진학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경제학과 금융의 세계에 눈을 떴습니다. 교과서 속의 이론들은 그에게 새로운 언어와도 같았습니다. 수요와 공급, 시장의 효율성, 가치 평가의 방법론. 하지만 동시에 그는 의문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시장이 정말 효율적이라면 왜 1929년 같은 일이 일어났을까? 이 질문은 그의 평생을 따라다니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이 질문에 대한 그만의 대답이 그를 전설로 만들게 됩니다. 2장 월스트리트로 가는 길. 1950년대 초반 로버트 윌슨은 드디어 월스트리트에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당시 월스트리트는 지금과는 전혀 다른 세상이었습니다. 컴퓨터도 인터넷도 알고리즘 트레이딩도 없던 시절. 모든 것은 사람의 손으로 이루어졌고 정보는 발품을 팔아야만 얻을 수 있었으며 거래 하나하나가 전화기와 종이 위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윌슨은 맨 아래에서 시작했습니다. 서류를 정리하고 숫자를 확인하고 선배들의 심부름을 하는 것이 그의 일과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이 시간을 배움의 기회로 삼았습니다. 낮에는 일을 하고 밤에는 재무제표를 분석했습니다. 주말에는 도서관에서 투자의 역사를 공부했습니다. 그가 가장 관심을 가진 것은 바로 실패한 투자자들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젊은 투자자들은 성공 사례만을 연구합니다. 워런 버핏이 어떻게 돈을 벌었는지, 제시 리버모어가 어떤 천재적인 거래를 했는지. 하지만 윌슨은 달랐습니다. 그는 왜 사람들이 실패하는지를 알고 싶었습니다. 왜 똑똑한 사람들이 어리석은 결정을 내리는지, 왜 군중은 항상 정점에서 사고 바닥에서 파는지. 그리고 그는 답을 찾았습니다. 탐욕과 공포. 그것이 시장을 움직이는 진짜 힘이다. 윌슨은 깨달았습니다. 시장은 숫자로 이루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인간의 감정으로 돌아간다는 것을. 그리고 그 감정들은 패턴을 만든다는 것을.
사람들은 흥분할 때 너무 비싸게 사고 두려울 때 너무 싸게 판다는 것을. 이것이 그의 첫 번째 교훈이었습니다. 3장 공매도의 발견. 1950년대 후반 윌슨은 운명적인 발견을 합니다. 그것은 바로 공매도였습니다. 공매도. 많은 사람들에게 이 단어는 낯설거나 혹은 위험하게 들립니다. 간단히 설명하자면 이렇습니다. 보통의 투자는 주식을 사서 가격이 오르면 팔아서 이익을 얻습니다. 하지만 공매도는 정반대입니다. 주식을 빌려서 먼저 팔고 가격이 떨어지면 싸게 사서 갚음으로써 그 차액을 이익으로 얻는 것입니다. 듣기에는 간단해 보이지만 공매도는 투자의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게임 중 하나입니다. 왜일까요? 보통의 투자에서 최대 손실은 투자 원금의 100%입니다. 주식이 0원이 되면 그것으로 끝입니다. 하지만 공매도에서는 이론상 손실이 무한대가 될 수 있습니다. 주식 가격이 2배, 3배, 10배로 오르면 그만큼 손해를 보게 되니까요. 공매도는 칼날 위에서 춤추는 것과 같습니다. 한 번의 실수가 모든 것을 날려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공매도를 피합니다. 위험이 너무 크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윌슨은 달랐습니다. 그는 공매도 속에서 기회를 보았습니다. 시장이 비이성적으로 주식을 띄워올릴 때 그 거품이 터지는 순간을 포착할 수 있다면 엄청난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물론 위험은 컸습니다. 하지만 윌슨에게는 남들이 가지지 못한 것이 있었습니다. 냉정함. 그는 감정에 휘둘리지 않았습니다. 군중이 열광할 때 혼자 차갑게 숫자를 계산했고 모두가 공포에 질렸을 때 침착하게 기회를 엿보았습니다. 이것이 공매도에서 살아남는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윌슨의 첫 번째 큰 공매도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당시 월스트리트에서 가장 핫한 섹터 중 하나였던 어느 기술 회사. 모든 애널리스트들이 무조건 사라고 외치고 있었고 주가는 매일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었습니다. 투자자들은 너도 나도 이 주식에 올라타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윌슨은 재무제표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숫자 속에서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매출은 늘어나고 있었지만 현금 흐름은 점점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재고는 쌓여가고 있었고 부채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었습니다. 화려한 성장 스토리 뒤에는 썩어가는 기업의 실체가 숨어 있었던 것입니다. 윌슨은 결단을 내렸습니다. 팔겠다. 그는 그 주식을 대량으로 공매도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그를 미쳤다고 했습니다. 저 주식이 떨어질 리가 없어. 너 파산할 거야. 하지만 윌슨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3개월 후 그 회사는 예상을 훨씬 밑도는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주가는 절반으로 폭락했고 윌슨은 첫 번째 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이것이 시작이었습니다. 4장 냉혹한 계산기. 1960년대에 접어들면서 로버트 윌슨의 명성은 서서히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유명해지는 것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의 관심사는 오직 하나, 시장의 비효율성을 찾아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아침 5시에 일어나 재무제표를 읽었고 점심시간에는 기업 탐방을 다녔으며 밤에는 경제 지표를 분석했습니다. 그의 투자 철학은 단순했지만 냉정했습니다. 첫째, 숫자는 거짓말하지 않는다. 윌슨은 CEO의 화려한 프레젠테이션이나 애널리스트의 낙관적인 전망을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믿는 것은 오직 숫자뿐이었습니다. 현금 흐름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이 3가지 문서 속에 기업의 모든 진실이 담겨 있다고 그는 믿었습니다. 둘째, 군중은 항상 늦다. 시장에서 정보가 퍼지는 속도는 빠릅니다. 하지만 군중이 그 정보에 반응하는 데에는 시간이 걸립니다. 호재는 이미 주가에 반영된 후에야 일반 투자자들이 알게 되고 악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윌슨은 항상 군중보다 한 발 앞서 움직이려 했습니다. 셋째, 확신이 있을 때 대담하게 베팅하라. 많은 투자자들이 분산 투자를 금과 옥조로 여깁니다. 하지만 윌슨은 달랐습니다. 그는 분산 투자가 무지를 숨기는 방법이라고 말했습니다. 정말로 확신이 있다면 그 기회에 집중해야 한다고 그는 믿었습니다. 물론 이것은 양날의 검이었습니다. 맞으면 대박이지만 틀리면 쪽박이었습니다.
하지만 윌슨은 자신의 분석 능력을 믿었습니다. 1960년대 후반 미국 경제는 호황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베트남 전쟁으로 인한 정부 지출 증가, 베이비붐 세대의 소비 증가, 기술 혁신에 대한 기대감. 주식시장은 연일 상승세를 이어갔고 사람들은 이번에는 다르다고 말했습니다. 윌슨은 그 말을 들을 때마다 1929년을 떠올렸습니다. 그는 조용히 포트폴리오를 조정하기 시작했습니다. 과대평가된 주식들을 하나둘씩 공매도하기 시작했고 동시에 저평가된 주식들을 사들였습니다. 이것이 그의 롱숏 전략의 본격적인 시작이었습니다. 롱숏 전략은 간단히 말해 이렇습니다. 오를 것 같은 주식은 사고 떨어질 것 같은 주식은 공매도합니다. 이렇게 하면 시장 전체가 오르든 떨어지든 상관없이 두 주식 사이의 상대적인 움직임에서 이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혁명적인 아이디어였습니다. 전통적인 투자자들은 시장이 오르면 돈을 번다는 단순한 원칙에 얽매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윌슨은 시장이 어떤 방향으로 움직이든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낸 것입니다. 5장 폭풍 속에서 1970년대 초반 미국 경제에 먹구름이 끼기 시작했습니다. 베트남 전쟁의 수렁은 깊어져만 갔고 인플레이션은 무섭게 치솟았으며 닉슨 대통령은 근본위제를 폐지해버렸습니다. 그리고 1973년 아랍 산유국들이 석유 수출을 금지하면서 세계 경제는 혼란에 빠졌습니다. 오일 쇼크. 휘발유 가격이 치솟았고 주유소 앞에는 긴 줄이 늘어섰으며 공장들은 에너지 비용 상승으로 비명을 질렀습니다. 주식시장은 폭락하기 시작했습니다. 1973년부터 1974년까지 S&P 500 지수는 거의 50%나 떨어졌습니다. 많은 투자자들이 이 시기에 파산했습니다. 레버리지를 끌어다 투자했던 사람들, 분산 투자 없이 올인했던 사람들, 그리고 무엇보다 공황에 빠져 바닥에서 주식을 던져버린 사람들. 하지만 윌슨은 살아남았습니다. 그것도 그냥 살아남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 위기에서 엄청난 돈을 벌었습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을까요? 그는 이미 오래전부터 위기를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분석한 숫자들은 미국 경제가 과열되어 있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인플레이션 압력, 무역 적자, 정부 부채의 증가. 모든 지표가 경고등을 켜고 있었지만 군중은 그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아니, 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윌슨은 위기가 오기 전에 대규모 공매도 포지션을 구축했습니다. 특히 에너지 가격 상승에 취약한 기업들, 부채가 많은 기업들, 그리고 과대평가된 성장주들을 집중적으로 공매도했습니다. 그리고 폭풍이 왔습니다. 시장이 무너지는 동안 윌슨의 공매도 포지션은 엄청난 수익을 안겨주었습니다. 동시에 그는 폭락하는 시장에서 진정한 가치를 지닌 주식들을 헐값에 사들였습니다. 그는 공포를 먹고 자라는 괴물이었습니다. 물론 그 과정이 쉬웠던 것은 아닙니다. 공매도에는 숏스퀴즈라는 무서운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주가가 예상과 달리 급등하면 공매도 투자자는 어쩔 수 없이 더 비싼 가격의 주식을 사서 갚아야 합니다. 이때 손실은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 있습니다. 윌슨도 이런 위기를 여러 번 겪었습니다. 밤잠을 설치며 스크린 앞에서 손에 땀을 쥐던 순간들, 모든 것을 잃을 뻔한 아찔한 순간들. 하지만 그는 그때마다 냉정함을 유지했습니다. 패닉에 빠지지 않고 자신의 분석을 믿고 때로는 손절을 하고 때로는 끝까지 버텼습니다. 그것이 그를 전설로 만든 것입니다. 6장 고독한 승부사. 성공에는 대가가 따릅니다. 윌슨의 투자 스타일은 그를 부자로 만들었지만 동시에 그를 외롭게 만들었습니다. 공매도 투자자는 본질적으로 외로운 존재입니다. 모두가 환호하는 주식에 대해 이 회사는 곧 망합니다라고 말하는 사람을 좋아할 사람이 있을까요? 윌슨은 월스트리트에서 까마귀라는 별명으로 불렸습니다. 불길한 예언을 하는 새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는 파티에 초대받지 못했습니다. CEO들은 그를 피했고 증권사들은 그를 경계했습니다. 그가 어떤 주식을 공매도한다는 소문이 돌면 그 주식의 투자자들은 분노했습니다. 때로는 협박 편지가 날아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윌슨은 개의치 않았습니다. 나는 친구를 사귀러 이 바닥에 온 게 아닙니다. 돈을 벌러 온 것입니다.
그의 말은 냉정했지만 진실이었습니다. 투자의 세계에서 인기는 수익을 보장해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모두에게 사랑받으려고 하면 객관성을 잃고 맙니다. 윌슨은 그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사무실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아침 일찍 출근해서 밤늦게까지 일했습니다. 점심도 책상에서 샌드위치로 때우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의 유일한 동반자는 숫자들이었습니다. 재무제표, 경제지표, 기업보고서. 그는 그것들과 대화하며 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러다 가끔, 아주 가끔 그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맨해튼의 빌딩 숲, 그 아래를 개미처럼 움직이는 사람들. 그들 각자가 자신만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사랑하고 웃고 울고 꿈꾸며. 윌슨은 문득 생각했습니다. 자신은 무엇을 위해 이 모든 것을 하고 있는 것일까? 돈? 그는 이미 평생 쓰고도 남을 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명예? 그는 명예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승리의 쾌감? 그것도 일시적인 것이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그는 서서히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7장 역발상의 대가. 1980년대 윌슨의 명성은 정점에 달했습니다. 그는 이제 월스트리트에서 가장 두려운 투자자 중 한 명으로 꼽혔습니다. 그가 어떤 주식을 공매도한다는 소문만 돌아도 그 주식은 흔들렸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마켓 위저드, 시장의 마법사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윌슨은 마법사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단지 남들보다 더 열심히 일했고 남들보다 더 깊이 생각했으며 남들이 하지 않는 질문을 던졌을 뿐입니다. 그의 가장 유명한 역발상 투자 중 하나는 1987년에 일어났습니다. 그의 10월 주식시장은 사상 최악의 하루를 맞이합니다. 블랙 먼데이. 다우존스 지수는 하루 만에 22% 넘게 폭락했습니다. 거래소는 아수라장이 되었고 투자자들은 공포에 질렸습니다. 세상이 끝나는 거 아니야? 라는 말이 여기저기서 들려왔습니다. 많은 투자자들이 그날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윌슨은 달랐습니다. 물론 그도 그날 상당한 손실을 입었습니다. 아무리 대비를 해도 그 정도의 폭락을 완전히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남들과 달랐던 점은 그 다음의 행동이었습니다. 폭락 다음 날 윌슨은 사무실에 일찍 출근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매수 주문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경악했습니다. 지금 사라고요? 시장이 더 떨어지면 어쩌려고요? 윌슨은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모두가 팔 때가 바로 살 때입니다. 그는 옳았습니다. 블랙 먼데이 이후 시장은 빠르게 회복했습니다. 패닉 속에서 헐값의 주식을 사들인 윌슨은 또 한 번 큰 수익을 올렸습니다. 이것이 역발상 투자의 정수였습니다. 군중이 흥분할 때 두려워하고 군중이 두려워할 때 대담해지는 것. 말은 쉽지만 실천하기는 지극히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본능적으로 군중을 따르도록 설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홀로 다른 방향으로 가는 것은 두렵습니다. 하지만 윌슨은 그 두려움을 이겼습니다. 두려움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하지만 두려움에 굴복하면 평범해집니다. 두려움을 인식하되 행동은 논리로 결정하세요. 이것이 그의 철학이었습니다. 8장 후회 없는 선택. 1990년대에 접어들면서 윌슨은 서서히 변화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투자를 계속했지만 그의 관심사는 조금씩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돈을 버는 것에서 돈을 어떻게 쓸 것인가로 계기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우연히 야생보호단체의 다큐멘터리를 보게 되었습니다. 아프리카의 코끼리들이 밀렵꾼들에 의해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아마존의 열대우림이 불타고 있었습니다. 지구 곳곳에서 생물종들이 멸종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윌슨은 그 영상을 보면서 무언가가 가슴 깊은 곳에서 울렸습니다. 나는 평생 돈을 벌기 위해 살았다. 하지만 그 돈으로 무엇을 했는가? 그는 자신의 삶을 돌아보았습니다. 화려한 성공, 엄청난 부호. 하지만 그는 가정을 이루지 않았고 자녀도 없었습니다. 친한 친구도 많지 않았습니다. 그의 곁에는 항상 숫자만 있었습니다. 내가 죽으면 이 모든 돈은 어디로 가는가? 그는 결심했습니다. 자신의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기로. 처음에는 소규모로 시작했습니다.
환경보호단체에 기부하고 장학금을 설립하고 의료 연구를 지원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그의 자선 활동은 점점 더 커져갔습니다. 그는 특히 세 가지 분야에 관심을 쏟았습니다. 첫째, 야생동물 보호. 그는 전 세계의 야생동물 보호구역을 지원했습니다. 밀렵 방지 활동, 서식지 복원, 멸종 위기종 보호 프로그램에 수백만 달러를 기부했습니다. 둘째, 환경 보존. 기후변화와 싸우는 단체들, 청정 에너지 기술을 개발하는 기관들, 그리고 환경 교육을 하는 학교들을 지원했습니다. 셋째, 과학 연구. 특히 의료 분야의 기초 연구에 많은 돈을 기부했습니다. 그는 과학의 발전이 인류의 미래를 바꿀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사람들은 의아해했습니다. 평생 냉정하게 돈만 줬던 사람이 왜 갑자기 자선가가 된 것일까? 기자들이 물었습니다. 왜 이런 결정을 내리셨습니까? 윌슨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돈을 버는 것은 게임이었습니다. 재미있는 게임이었죠. 하지만 게임은 언젠가 끝납니다. 끝나고 나면 남는 것은 무엇입니까? 저는 의미 있는 것을 남기고 싶었습니다. 9장 마지막 거래. 2000년대에 접어들면서 윌슨은 투자 일선에서 한 발 물러났습니다. 그는 더 이상 매일 새벽에 일어나 재무제표를 읽지 않았습니다. 시장의 움직임을 분 단위로 추적하지도 않았습니다. 그 대신 그는 자신이 지원하는 자선 프로젝트들을 직접 방문하기 시작했습니다. 아프리카의 국립공원에서 코끼리들을 보았고 남미의 열대우림에서 자연의 경이로움을 느꼈습니다. 그는 행복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월스트리트는 그를 잊지 않았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가 터졌을 때 많은 사람들이 윌슨을 떠올렸습니다. 윌슨이 현역이었다면 이 위기를 어떻게 대처했을까?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그라면 분명 이 거품을 미리 보았을 것이다. 실제로 윌슨은 서브프라임 모기지 위기가 터지기 몇 년 전부터 부동산 시장의 거품에 대해 경고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그는 이미 현역에서 물러난 상태였고 그의 경고를 귀담아 듣는 사람은 많지 않았습니다. 2008년의 금융위기는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대형 투자은행들이 무너졌고 수백만 명이 일자리를 잃었으며 세계 경제는 대공황 이후 최악의 침체에 빠졌습니다. 윌슨은 이 광경을 조용히 지켜보았습니다. 그는 이미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탐욕이 정점에 달하면 반드시 파멸이 따른다는 것을, 역사는 반복된다는 것을. 그는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이번에는 다르다고 말하곤 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의 본성은 변하지 않습니다. 탐욕과 공포, 그것이 시장을 움직이는 힘입니다. 이것을 이해하는 사람은 살아남고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은 당합니다. 10장 유산. 2013년 로버트 윌슨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는 87세의 나이로 뉴욕의 자택에서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장례식은 작고 조촐하게 치러졌습니다. 화려한 추모사도 수천 명의 조문객도 없었습니다. 그가 원했던 대로였습니다. 하지만 그가 남긴 것들은 계속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그가 기부한 수억 달러는 전 세계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에서는 그의 이름을 딴 보호구역에서 코끼리들이 안전하게 살고 있습니다. 연구실에서는 그가 지원한 과학자들이 질병치료법을 찾고 있습니다. 학교에서는 그의 장학금을 받은 학생들이 공부하고 있습니다. 투자의 세계에서도 그의 유산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가 개척한 롱숏 전략은 이제 헤지펀드의 표준 전략이 되었습니다. 그가 보여준 역발상 투자의 원칙은 수많은 투자자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그가 남긴 교훈들은 투자 서적에 인용되고 비즈니스 스쿨에서 가르쳐지고 있습니다. 모두가 사라고 할 때 팔 용기, 모두가 팔라고 할 때 살 지혜, 숫자 너머의 진실을 읽는 눈, 그리고 무엇보다 성공 후에 나눌 줄 아는 마음. 이것이 로버트 윌슨이 우리에게 남긴 것입니다. 에필로그. 당신에게 묻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는 당신, 지금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어쩌면 당신은 생각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나도 윌슨처럼 될 수 있을까? 혹은 나와는 다른 세계의 이야기 같아. 하지만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로버트 윌슨이 특별했던 것은 천재성이 아닙니다. 물론 그는 똑똑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똑똑한 사람도 많았습니다. 그가 특별했던 것은 다르게 생각하는 용기였습니다. 군중이 오른쪽으로 갈 때 왼쪽을 볼 용기. 모두가 이것이 정답이다라고 할 때 정말 그럴까? 라고 질문할 용기. 그리고 자신의 분석을 믿고 행동할 용기. 이것은 투자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인생의 모든 영역에서 필요한 것입니다. 윌슨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장 수익성 높은 투자는 자기 자신에 대한 투자입니다. 배움을 멈추지 마세요. 질문하기를 멈추지 마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당신만의 생각을 가지세요. 군중은 편안하지만 군중을 따르면 평범해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는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돈은 도구일 뿐입니다. 그것이 인생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진정한 부는 의미 있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세상을 조금이라도 더 나은 곳으로 만들고 떠나는 것입니다. 로버트 윌슨. 그는 공매도의 제왕으로 불렸지만 결국 그가 진정으로 숏한 것은 탐욕이었고 롱한 것은 가치였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납니다. 하지만 당신의 이야기는 지금 시작됩니다.